일본의 한 공장에서 일을 하는 베트남 남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일본에서 일을 하면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가족을 떠나 이곳 일본까지 왔다고 하는데요. 돈 200만 원을 벌어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줄 생각으로 열심히 살던 그에게 일본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범인은 응우엔이야. 다짜고짜 그를 찾아와 범인 취급을 하는 무례함을 보인 일본인에게 그는 너희는 우리 베트남인들을 현대판 노예로 부리는 거잖아. 라며 소리를 칩니다. 과연 이들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래로 동생 5명을 두고 있는 베트남인 응우엔 민캉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 기준으로 고등학생 나이 때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어린 나이지만 경제활동을 해야 그나마 밥 한 끼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마땅치 않았고 동네 분이 하시는 관광객을 위한 호핑 투어 가이드 일을 했어요. 전문 가이드 자격증을 보유한 것도 아니고 어린 나이라 제가 일하는 것은 불법이었지만 모두 쉬쉬하는 분위기로 어린 친구를 저렴하게 고용해서 쓰곤 합니다.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에 그저 기뻐서 설레는 마음으로 투어 일을 시작했지만 설렘과는 다르게 참으로 처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하는 일을 정확히 설명하자면 관광객이 호핑 투어를 즐기는 내내 옆에서 가이드를 해주는 거였죠. 물속에 들어갈 때 구명조끼를 건네주고 물속에서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곁에서 늘 함께 했습니다. 또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어주기도 하고 투어를 이용하는 내내 밀착 가이드를 했어요. 딱 봐도 어려 보이는 제게 관광객들은 유난히 팁을 많이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민캉 덕분에 오늘 투어가 너무 행복했어. 고마워. 그러나 어린 나이라고 투어 업체는 저를 무시하고 부당한 대우를 했죠. 제가 받은 팁도 고스란히 그들에게 돌려줘야 했습니다. 물론 베트남에서 제대로 대우받고 일하는 것이 어려운 게 현실이었죠. 베트남 평균 임금이 대략 750만 동으로 한화로 환산시 약 41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달 내내 쉼없이 일을 해도 벌 수 있는 돈은 10만 원 남짓으로 정말 적은 돈이었죠. 사장님은 늘 제게 그러셨어요. 내가 여기서 일하면서 돈 벌 수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해. 너 자격증도 없는데 내가 일 시켜주는 거잖아. 너 하나 일 시키려고 사장인 나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돕고 있는 것도 알지. 내가 자격증을 따고 정식으로 일을 하기 전까지 월급은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 어느 하나 틀린 것 없이 말씀을 하시니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나마 10만 원이라도 벌고 있는데 여기서 해고당하면 돈을 벌 기회도 사라지니 말이죠. 베트남인들이 일할 때 대우를 제대로 못 받는 것은 저희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여겨지고 있긴 했지만 실제로 겪을 때는 억울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다못해 성인 직원들보다 일을 더 하는데 왜 나는 그들처럼 돈을 주지 않는 거야? 당장 자격증 못 따는 걸 다 알면서 꼭 저래야 할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지만 생각이 깊어질수록 일이 하기 싫어져서 아예 머릿속을 하얗게 비우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딱 하나만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고생해서 일을 한 건 저희 아버지 때문이었죠. 베트남의 남성들의 대부분 일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보통은 여성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고 남성들은 주로 여가 시간을 보내곤 해요. 베트남 사회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취업에 유리한 환경이 형성되어 있어서죠. 이건 결코 좋지 않은 사회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회일수록 남성의 실업률이 높아진다고 해요. 결국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남성의 전통적인 역할은 점점 축소되고 대신 여성이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처럼 저희 아버지께서도 일을 전혀 하지 않으셨고 이른 오전에 나가셔 한참을 수다를 떨다 오후 5시경에 다시 들어오시곤 했어요. 어머니께서 전반적인 생활을 책임지려 일을 하시긴 했지만 줄줄이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죠. 집안에 먹을 것 하나 없고
돈 한 푼 없어서 동생들은 울고 저 역시 배고픔에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몇 번 넘겨야 했어요. 자꾸만 반복되는 악순환에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다짐했고 일을 시작한 겁니다. 일하는 환경도 힘들었고 무엇보다 하는 거에 비해 돈을 못 받으니 여전히 생활은 어려웠어요. 무책임한 아버지를 둔 탓에 쉬지 못하고 일을 하던 중 저는 성년이 되었습니다. 사장 말처럼 자격증을 따서 정식 직원으로 들어가려 생각을 했지만 이건 쉽지 않았어요. 돈이 없어 학업도 포기한 마당에 이제 와서 자격증을 따겠다고 공부를 할 머리와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성년이 되면 달라질 거라 생각하고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결과는 허무했죠. 그래도 한 곳에서 3년을 넘게 일하다 보니 친한 동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동료도 있었고 나이대는 아주 다양했어요. 나이가 많은 동료는 제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지 못하는 인생의 조언도 아낌없이 해주셔서 제가 많이 의지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이 많은 동료가 폭탄 발언을 했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버렸어요. 나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하려고 해. 너희들도 잘 생각해봐. 여기서 푼 돈 벌면서 노예처럼 일하느니. 차라리 일본 가서 외국인 노동자로 일하면서 대우도 받고 돈도 버는 게 이득이야. 무려 200만 원을 준대. 그게 사실이야? 외국인 노동자인데 우리한테도 200만 원을 준대. 모두 폭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저 역시 200만 원을 급여로 준다는 말에 솔깃하기도 했어요. 한참 동료의 말을 들어보니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기능실습 제도라 하여 1960년대부터 시작된 외국인 산업기능실습생 제도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해당 제도는 본래 농업 분야에서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이후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고 있는 제도였죠. 동료의 말을 들어보면 제도 자체의 취지도 좋고 무엇보다 베트남의 20배에 달하는 급여를 벌 수 있다는 게 끌렸어요. 동료는 일본으로 떠난 후에도 초반에는 저희와 연락을 하며 너무 좋다고 극찬을 했죠. 해당 제도를 통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체와의 약정을 통해 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현장 실무 교육을 받고 동시에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형태였어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표준형으로 4에서 6개월간 기초교육 수료 후 다시 업체로 돌아가 심화 실습 과정을 거쳐 총 2년간 체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플랜트형으로 6개월 이내 단기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입국 후 최대 1년까지 근무하며 추후 정식 취업 혹은 출국 선택권을 받는 거였죠. 동료를 통해 이런 말을 계속 들으니 자꾸만 일본으로 가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용을 쓰고 노력을 해도 최저임금도 못 받는 베트남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싶었죠. 집안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특출난 것도 아니라 대책이 필요하긴 했습니다. 저는 일본으로 간 동료와 따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을 하는 게 좋은지 정말 200만 원을 주는지 등 제가 궁금한 것을 내내 물어봤어요. 이날은 퇴근 후 서로 전화를 하기로 했던 날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넘도록 연락이 오지 않는 걸 보고 걱정도 앞서고 설마 일부러 연락을 끊었나 싶었죠. 연락만 기다린 지 한 달이 넘어가니 제가 하도 귀찮게 굴어서 연락을 끊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간 도움을 많이 줘서 덕분에 일본 제도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고 고민만 하다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이날은 제 생일날이라 없는 형편이지만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외식을 했습니다. 한참 맛있게 음식을 먹는데 아버지가 그러셨죠. 너 이제 성년인데 그렇게 코딱지만큼 돈 벌어서 장가는 언제 가고 가족들은 어떻게 먹여 살릴 거니? 그러지 말고 돈 더 주는 곳으로 알아보도록 해. 남들이랑 똑같이 일하면서 왜 돈을 그거밖에 못 벌어? 그러니 우리 집 사정이 안 풀리고 내내 힘들지. 아버지는 일도 안 하시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가족들은 제가 일하는 거에 대한 고마움이나 안쓰러움이 없었죠. 그저 돈을 더 많이 벌어오길 바랄 뿐이었고, 그런 가족들의 표정과 말투가 영화 필름처럼 싹 지나갔습니다. 한편으로는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다는 인정도 받고 싶었고 떵떵거리고 싶기도 했어요. 저는 생일이 지나고 가족들에게 폭탄 발언을 해버렸습니다. 저 베트남에서 더는 일을 못하겠기에 일본으로 넘어가 일하려고 해요. 그쪽으로 가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베트남보다 환경이 훨씬 좋다고 해서 준비해서 가려고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가족들이 많이 놀라고 잡을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민캉 베트남에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외국으로 나가는 게 좋다고 하더라. 아버지 친구 자식도 일본으로 넘어갔다던데 돈 잘 번다고 들었어. 떠나는 날까지 서운할 정도로 저를 잡거나 하지 않았지만 막상 가는 날에는 기분이 괜찮았습니다. 먼 타국으로 넘어가 정식으로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버렸죠. 다행이라 생각한 것은 저 말고도 약 20명의 베트남인들이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같은 나라 사람들이고 동기가 있다는 게 든든했어요. 일본에서 일할 곳으로 안내를 받아 도착해보니 환경은 베트남보단 훨씬 좋아서 안심을 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근무에 투입이 되었고 한 달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게 순식간에 지나버렸어요. 그리고 대망의 월급날 처음 안내를 받았던 대로 제 통장에 찍힐 200만 원을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통장에 찍힌 돈은 13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저 급여가 잘못 들어온 것 같습니다. 곧장 담당자를 찾아가 말을 했지만 웃으며 대답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실수 안 해요. 응우엔 민캉 씨의 급여는 130만 원이 맞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숙식을 제공해준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기숙사 비용도 제가 월급에서 별도로 내야 했어요. 말 그대로 제공을 하는 거지 무료는 아니었다는 말장난을 하기에 많은 베트남 노동자들이 분노했죠. 한참을 분노하는 노동자들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든 한마디가 들렸습니다. 불만 있으면 퇴사하고 베트남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근데 돌아가면 거기서 100만 원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자선단체도 아니고 이 많은 인원을 뭐하러 기숙사를 지원해주며 일을 시킵니까? 세상에 대가 없는 공짜는 없습니다. 응우엔들 거지근성은 알아줘야 한다니까. 이건 뭐가 잘못됐구나를 이때 느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돈이었고 당장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사실 저는 일본으로 넘어올 때 자격 미달로 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불법적인 루트로 브로커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베트남인들이 브로커를 통해 일본으로 넘어가곤 했죠. 큰 돈을 지불하긴 하지만 앞으로 벌 돈이 있다고 생각하니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또 브로커를 통하면 빠르고 확실하게 일본에 올 수 있어 선택하기도 했죠. 다만 이렇게 브로커를 통하려면 일정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당장 돈이 없는 걸 알기에 매달 줘야 할 돈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수수료보다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었고 기숙사 비용과 같은 고정 비용을 모두 내고 나면 저는 남는 게 없었습니다. 결국 손익을 계산해보고 베트남에서 일을 했을 때보다 제가 쥐는 돈이 없었고 남 좋은 일만 시키게 된 거죠. 당장 수수료 900만 원을 어떻게 갚지? 기숙사 비용도 매달 부담이고. 일본에 오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없던 빚만 생겨버렸잖아. 제가 돈 없는 가난한 청년이었지만 빚은 없어서 입에 풀칠은 하고 살았는데 이제 마이너스가 되어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죠. 제가 받은 130만 원의 월급 중 50%가 기숙사 비용으로 나갔고 거기에 수수료 비용을 최소 50만 원은 매달 갚기로 약속을 하여 이 두 가지만 내고 나서도 제 생활비도 간신히 남는 지경이었습니다. 막막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우선 저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다고 소문난 이 제도는 그야말로 현대판 노예랑 다를 바 없는 최악의 제도였습니다. 일본의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일을 하려 했지만
기능 실습생으로 들어온 이상 지정된 직장 이외에는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 퇴사를 한다면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선택지 말고는 없었습니다. 베트남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을 하려 해도 20만 원도 못 버는 상태로 900만 원의 브로커 수수료를 갚을 길이 없었어요. 딱 1년만 눈 감고 죽었다 생각하고 일을 해서 수수료 비용을 어떻게든 갚겠노라 다짐을 했고 다 갚은 후 베트남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말이 쉽지 돈을 버는데 돈 없는 타국에서 사는 것은 정말 힘들었어요. 베트남 가족들은 제 속도 모르고 도대체 왜 돈을 안 보내주는 거야? 우리 가족 다 굶어 죽으라는 거야? 돈 번다고 큰 소리치고 갔으면서 왜 안 보내줘? 내내 돈을 얼른 보내라고 성화였죠. 뒤늦게 연락이 끊겼던 동료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는 일본에서 절도 행각을 하다 붙잡혔다 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정말 좋지 않았지만 일본의 분위기에 휩쓸려 그런 게 아닐까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일본인 상사가 저를 보고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범인은 응우엔이라니까. 저것들이 우리나라 넘어와서 저지르는 범죄가 한둘이어야지. 불쌍한 것들 일자리 줬더니 돌아오는 게 고작 범죄라니 수준 알만하지. 내가 이래서 베트남 애들 사람 취급 안 해주는 거야. 듣기 불쾌했지만 일본에서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게 베트남인들이라 할 말이 없었어요. 불법을 하겠다 작정하고 일본으로 넘어온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었죠. 최소 200만 원은 무조건 번다는 말에 혹해서 다 놓고 일본으로 왔지만 결국 빚만 늘어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고 결국 범죄로 이어지는 겁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가 바로 절도인데 돈에 얼마나 쪼들리면 그런 선택을 할까 싶었어요. 연락이 끊겼던 동료도 결국 이런 이유로 그런 게 아닐까 싶었죠. 물론 어떠한 이유라도 죄를 저지르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죽 범죄를 많이 저지르면 어차피 범인은 응우엔이라는 말까지 생겼을까 싶었어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베트남인들은 대담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베트남으로 도망을 가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럴수록 일본 사회의 인식은 더욱 나빠져갔고 저희를 보면 대놓고 욕을 많이도 했죠. 그나마 제가 견딜 수 있던 이유는 예전에 베트남에서 일했을 때 제가 의지했던 나이 많은 동료처럼 일본에도 저를 생각해주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는 동료분이 계셨거든요. 그는 제게 그랬죠. 일본이 아니라 한국으로 갔어야 했어. 일본에서 더 살다간 빚더미에 나앉고 말 거야. 결국 일본인들이 안 하는 굳은 일은 다 우리를 시키고 떼갈 수 있는 돈은 다 가져가는 거잖아. 그렇다고 베트남으로 돌아가봤자 희망도 없고 한국으로 가볼까 해. 거기도 외국인 제도가 있다던데 속는 셈치고 가볼까봐. 동료의 말을 듣고 한국에 있다는 외국인 제도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일본과 다르게 꽤 상세한 정보를 바로 볼 수 있었고 실제 일하고 있는 수많은 베트남인들의 후기도 남겨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동료의 말이 자꾸만 귀에 맴돌았습니다. 어차피 베트남으로 돌아가봤자 희망도 없는데 진짜 나도 속는 셈치고 한국으로 가볼까? 일본에서 쫓겨나 베트남으로 가는 것 말고 선택지가 없었기에 고민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일본의 조건이 부당해도 나라와 일터 자체를 또 옮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에 신중하게 고민해봤어요. 그러던 중 동료는 먼저 한국으로 넘어갔고 한 달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민캉 너 고민하지 말고 당장 한국으로 넘어와. 한국이 바로 우리가 원했던 모습이야. 내가 지금 주 6일 동안 잔업도 하면서 했더니 한 달에 글쎄 400만 원을 벌었어요. 우리 일본에서는 더 길게 일하잖아. 그거보다 짧게 일하는데 돈을 이렇게나 번다니까. 이 정도면 베트남 1년치보다 더 버는 거야. 한국에서 일을 시작한 동료는 한국에 대해 극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더 버는 것뿐 아니라 장점이 많았죠. 우선 숙식 제공을 해줘 기숙사를 무료로 지원받아 이용할 수 있었고 구내 식당이 있어서 끼니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민캉, 너 일본에서 계속 일해봤자 가족들한테 돈 절대 못 주고 못 모아. 브로커 수수료만 갚다가 1년이 흐르고 2년 흐를걸.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 우리도 가족들 돈도 보내주고 우리가 살 돈도 모아서 베트남으로 가고 싶은 거잖아. 나 믿고 한국으로 넘어와, 내가 도와줄게. 동료의 말을 듣고 결국 저는 다른 선택지도 없어 다시 한번 속아보기로 했습니다. 시원하게 퇴사를 하겠다 말하고 동료의 도움을 받아 한국으로 넘어갔어요. 인천공항까지 마중 나온 동료의 모습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고작 한국에서 한 달 일한 사람인데 꾀죄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주 말끔해졌죠. 그렇게 제가 일할 곳으로 가서 기숙사에 들러 짐을 풀었습니다. 기숙사는 2인 1조로 사용했는데 일본 기숙사에 비해 상당한 규모와 시설을 갖추고 있었어요. 워낙 쾌적한 환경이라 2명이 사용해도 문제될 것은 없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대단했고 속는 셈 치고 오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국민도 아닌 외국인 노동자에게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주는 나라는 유일할 겁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었어요. 저는 돈이 급했기에 잔업을 했지만 잔업을 하지 않아도 평균 23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한국의 베트남 근로자들은 높은 급여와 무한한 지원을 통해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길 수 있었고 풍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해외 취업 기회라 여겨졌어요. 이러한 대우를 제공하는 한국을 향한 베트남 근로자들은 어느새 베트남보다 한국을 우상하며 한국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난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아. 일본에 있을 때는 노예처럼 직장에서 갇혀 살며 돈도 옳게 못 받았는데 한국은 다르잖아. 일하는 시간 빼고 내 휴일에는 한국을 돌아다니며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쇼핑도 할 수 있어서 행복해. 내가 꼭 부자가 된 기분이야. 저희들은 쉬는 시간에 모이면 줄곧 한국에 대한 얘기만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극찬을 할 정도로 대단한 곳이 바로 한국이었어요. 업무의 강도도 외국인이라고 더 어려운 것을 시키지 않고 한국인과 같은 일을 시키고 대우도 똑같이 해주는 게 감사했습니다. 한국에서 일한 지 5개월 만에 저는 브로커 수수료 900만 원을 모두 갚았고 가족들에게도 매달 돈을 보내줄 수 있었어요. 회사에서 숙식 제공을 해주니 따로 돈 나갈 일이 많지 않아서 여윳돈을 모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원하던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삶이었죠. 일을 하느라 너무 고된 날에도 쌓이는 잔고를 보면 웃음이 저절로 나왔어요. 한국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이 정도의 제도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굉장한 선진국이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첫 월급을 받고 스스로 기숙사에 사둔 것이 바로 태극기였어요. 평생 저는 한국인이 될 수 없지만 한국 근로자의 한 일원으로서라도 한국에 소속되고 싶었습니다. 가끔씩 태극기를 쳐다보며 많은 생각을 하고 소원을 빌기도 해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오늘은 작은 소원 하나를 빌어보려 하는데 전 이제 베트남으로 돌아가기가 싫어요. 이곳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해 제가 자리를 잡으면 저희 가족이 한국으로 올 수 있을까요? 이게 제 마지막 소원인데 들어주실 건가요? 혼자 태극기 보며 저러고 있는 게 우스꽝스럽겠지만 제 진심을 묵묵히 들어주는 태극기에 마음을 빌고 나면 마음이 더 편해졌어요. 아직 더 벌어야 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올 수는 없지만 이렇게 열심히만 일을 한다면 한국에서 가족들과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앞으로도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베트남인 신분으로 살겠죠. 그러나 베트남인보다는 한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한국에 소속되고 싶거든요. 일본과 다르게 노동자들에게 대우를 이렇게나 해주시니 일본처럼 범죄로 이어지지도 않아요. 결국 돈 때문에 사람이 울고 웃고 하는 건데 돈으로 장난질을 하며 노예처럼 외국인 근로자를 부린 일본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일본은 한국의 가슴 아픈 역사를 남긴 곳이라는 것을 알았고 더더욱 일본 자체를 떠올리기도 싫더라고요. 한국과 일본은 단순히 일자리 대우뿐 아니라 비교될 점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도 차갑고 냉정한 일본과 다르게 따뜻하게 품어주는 한국의 모습에 많이 놀랐었습니다. 일본에서 고작 베트남인으로 조금 돈 벌고 현대판 노예 생활을 해야 했던 저희들이 근로자 대우를 받으며 한국에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나 공정해야 하고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저희 베트남 노동자에게 깨우치게 해주셔 감사합니다. 한국에 처음 와 기숙사에서 먹고 자며 일을 하던 제가 원룸을 거쳐 이제는 방이 2개인 집에서 살고 있어요. 기숙사도 좋았지만 확실히 혼자만의 공간과 한국에 제가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게 좋습니다. 조금만 더 돈을 모으면 가족들을 하나, 둘 데리고 와서 터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기뻐요. 휴무날에는 동료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거의 베트남 대기업 사원이 부럽지 않은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죠. 평범한 베트남인인 제가 한국에 정착해 돈을 넉넉히 벌 수 있도록 한국에는 외국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확실한 도움을 주는 한국이죠. 대한민국에 감히 그 어떠한 수식어가 붙을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대한민국입니다.